엄마, 이제 그만 사세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딸 2명이 저를 물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말입니다. 20년간 혼자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에서 피땀 흘려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 약사 공무원으로 키워낸 엄마한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영자입니다. 올해 59살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납니다.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제 몸의 시계예요. 어둠 속에서 후다닥 옷을 입고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27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면 저만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죠. 낡은 간판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골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부터 우린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뚝배기 뚜껑은 내가 닫아야 마음이 놓여.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남에게 맡기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국물 간을 보고 간장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27년 동안 쌓인 손맛이죠. 혀끝으로 느껴지는 간의 균형이 완벽할 때까지 계속 조절해요. 가스 불꽃을 확인하고 밸브도 점검해요.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밸브를 돌려서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고를 예방한다고 생각해요. 오전 5시가 되면 시장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야채 가게 박 사장이 제일 먼저 오시죠.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런 정겨운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오전 6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첫 손님은 항상 박노인이에요. 70살 넘으신 분인데 벌써 10년째 매일 오시는 단골입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죠. 가끔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평소대로 국밥 하나. 간단한 주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가 느껴져요. 10년간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메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맛.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이 작은 가게로 세 아이를 다 키웠구나. 큰딸 지혜는 약사가 됐고 둘째 지훈이는 건축사, 막내 지민이는 공무원이 되었죠. 남편이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갓난아기부터 중학생까지 3명을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국밥집에서 일했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접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북적북적해집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시장 상인들, 인근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와요. 단골 손님이 가끔 말씀해 주시죠. 이 국밥집 덕분에 시장이 살아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27년간 한자리를 지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오후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저는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도예를 했었거든요.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흙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뚝배기를 만질 때마다 그 감촉이 되살아나죠. 부드러운 흙이 제 손끝에서 모양을 만들어가던 기억들이 선명해요. 물레 위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항아리의 곡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는 완성품의 감동. 언젠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하루 매출을 정리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어온 결과물이에요.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도 되고 집도 장만했죠.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를 확인해요. 뚝배기들도 정리하고 내일 준비물도 체크합니다. 27년째 반복하는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가게를 열 수 있기를 말이에요. 이 소소한 일상이 제 전부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반복이 제 인생의 뿌리였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세 아이가 모두 집에 왔어요. 큰딸 지혜, 둘째 지훈, 막내 지민이 함께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각자 사정이 있다며 잘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뻐서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던 두부조림, 지훈이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멸치볶음, 지민이가 항상 찾던 김치찌개까지. 오래간만에 보는 자식들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얌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떠들썩하던 아이들이 유난히 조용했죠. 마치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해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쉬라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59인데 뭘 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고 계시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조가 있었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랄까.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거들어서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정한 몸으로 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건축사인 지훈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내 지민이 조심스럽게 국밥집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7년간 지켜온 터전을 없애라는 건가요? 제 평생의 일터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지훈이 건축사답게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건물이 너무 오래됐다는 것, 안전상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저는 아리송했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안부조차 묻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걱정을 해주다니요. 더군다나 셋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보였고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거든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정말 제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7년간 지켜온 국밥집을 포기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일하는 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곳이 제 모든 것이었거든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가게를 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고를 우리고 뚝배기를 닦으면서 자꾸 아이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평상시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에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측량 도구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봤는데 제 국밥집 앞에서도 뭔가를 재고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광경이라 궁금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다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야채가게 박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재개발 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개발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쿵 했어요. 아이들이 말했던 건물이 위험하다는 게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거든요. 박 사장님은 구청에서 공고도 났다고 곧 보상금 산정하러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인터넷으로 재개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저희 시장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고요. 대형 쇼핑몰과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화면에 나온 조감도를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27년간 정든 시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보상금 규모였어요. 제 국밥집과 대지를 합쳐서 무려 60억 원이나 나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60억이 맞나 싶어서 말이죠. 그제야 아이들의 행동이 이해됐어요. 갑자기 효도를 한다며 국밥집 정리를 권했던 이유 말이에요. 이 큰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제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니요. 그것도 제가 27년간 피땀 흘려 일한 터전을 두고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영자네 아들이 건축사라며 재개발 관련된 일 한다며 그럼 미리 정보를 알았겠다며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상인들의 말을 들으니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건축사인 지훈이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국밥집 정리하라고 했던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재개발 소식에 대해 물어봤는데 지훈이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말끝을 흐리는 것도 그렇고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 아이들이 정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뚝배기를 닦으면서도 국물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27년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온 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어요. 박노인이 평소처럼 오셨을 때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고 재개발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국밥집 정리하라고 한다고. 박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 남이 뭐라고 해도 본인 일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제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궁금해서 직접 구청에 가봤어요.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었거든요. 혼자 가는 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제 일이니까 직접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 건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고 나서야 담당 부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제 국밥집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소유권 변경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 후견인 신청도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한 적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서류가 있을까요? 언제 접수된 건지 물어보니 한 달 전쯤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아이들이 집에 와서 국밥집 정리하자고 했던 시점이었죠.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치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담당자에게 누가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니 자녀분이 가져왔다고 했어요. 서명란을 보니 지혜, 지훈, 지민 3명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제 모르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면서 제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믿었던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 정보를 알려주고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내원 기록이 없다는 것,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역시 나였어요. 가짜 진단서였던 겁니다. 제 아이들이 제 모르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했다는 말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었나 싶어서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구청에 다녀온 얘기를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후견인 신청에 대해 물어보니 만약을 위해서라고 둘러댔어요. 가짜 진단서에 대해서도 추궁했어요. 그러자 지혜가 오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짓말을 들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지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27년간 국밥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게 그 결과인가 싶었어요. 뚝배기를 만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늘 하던 말처럼 뚝배기 뚜껑은 정말 제가 닫아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싶었어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고 인감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뚝배기들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물도 체크했어요. 27년간 반복해온 일상적인 마무리 작업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 같았는데 분명히 밸브를 잠궜는데 어떻게 냄새가 날까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정말 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밸브를 확인해 보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잠궜는데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27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싶었거든요. 급하게 밸브를 잠그려고 손을 뻗는 순간 어디선가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전기 계량기 쪽에서 번개 같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순간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귀가 멍멍하고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박노인이었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이었어요. 박노인이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도 해주셨어요. 지나가다가 연기가 보여서요. 괜찮으세요? 박노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어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가게 안쪽은 많이 그을렸어요. 27년간 지켜온 제 터전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벽지는 새까맣게 타고 뚝배기 몇 개는 깨져 있었어요. 소방관이 화재 원인을 조사했어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밸브를 잠궜는데 왜 열려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랬나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연기를 좀 마셔서 목이 아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박노인이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그날은 유난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사장님이 무사하다는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날 밤 아이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어요. 걱정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왠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특히 지민이는 제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며칠 후 아이들이 또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번 일로 봐서는 정말 위험하니까 국밥집을 정리하라고.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27년간 지켜온 터전을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설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비해서 계속하고 싶었어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일까요? 사고가 난 며칠 후 박노인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는데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박노인의 정체는 은퇴한 판사셨어요. 20년 넘게 법정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이 동네에 오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아셨던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인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일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인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법적으로 따진다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박노인이 도와주셔서 여러 곳을 조사해 봤어요. 먼저 보험사에 문의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6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수익자는 제 세 자녀였고요.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가입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치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쪽도 다시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치매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역시 제 내원 기록은 없었어요. 완전히 가짜 서류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지훈이가 재개발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였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박노인이 설명해 주시길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보험 사기라고 했어요. 가짜 진단서로 후견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고 동시에 고액보험을 들어놓은 다음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까지 타내는 수법이라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그날 밤 습관적으로 가스 밸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노인의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제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지훈이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60억 원의 보상금을 노렸다는 것. 동시에 6억 원의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갑자기 효도를 한다며 국밥집 정리를 권했던 이유, 요양원 얘기를 꺼냈던 이유, 사고 후 바로 국밥집을 그만두라고 했던 이유까지 다 설명이 됐어요. 박노인이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거였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동안 더 조사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보험 가입 당시의 CCTV 영상, 가짜 진단서를 만든 브로커와의 연락 기록, 지훈이와 재개발 업체 사이의 돈거래 내역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동 녹음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 들어간다. CCTV는 확인했어. 사각지대 맞지?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60억 원의 보상금과 6억 원의 보험금, 총 66억 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노인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모았지만 저는 아직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들인데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박노인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되물어보니 제가 과거에 도예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거였어요. 박노인이 우연히 제 작품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밥집에서 쓰는 뚝배기들을 자세히 보니 전문가가 만든 솜씨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박노인만은 알아봐 주셨던 거였어요. 젊은 시절 도예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박노인이 기자와 방송국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27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숨겨진 예술가의 삶을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라고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며칠 후 방송팀이 국밥집에 왔어요. 사고로 그을린 가게를 보더니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뚝배기로 국밥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꿈을 포기했던 것, 27년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예술 작품 같은 그릇이네요. 네, 젊었을 때 도예를 했었어요. 어떻게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꿈을 포기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국밥집 사장인 줄 알았는데 예술가였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그을린 가게였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애정을 보여주었죠. 직접 만드신 그릇 구경하러 왔어요. 국밥도 정말 맛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런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방송 덕분에 여론이 제 편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서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재개발로 이런 가게가 사라지는 게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정작 제 아이들은 방송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예술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박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론에 관심이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셨죠.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에 끝내자.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 들어간다. CCTV는 확인했어. 사각지대 맞지?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제 저도 결심했어요.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노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 가짜 진단서, 보험 서류, 재개발 정보 유출 증거까지 모든 걸 제출했어요. 경찰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서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아이들의 목소리로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밤에 끝내자. 보험금 청구 준비됐어. 이런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딸 지혜는 보험 사기 공모죄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째 지훈이는 재개발 정보 유출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4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막내 지민이는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2년이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제 자식들이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가입된 6억 원짜리 보험을 해지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60억 원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총 66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영자의 도예국밥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국밥집, 다른 한쪽에는 도예공방을 만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낮에는 국밥을 끓이고 저녁에는 도예 작업을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그릇으로 국밥을 내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손님들도 예쁘다고 특별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방송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국밥도 맛있다고 하고 제가 만든 그릇도 예쁘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예 체험을 하고 갔어요. 새 가게는 늘 북적북적했습니다. 박노인도 새 가게의 첫 손님이 되어주셨어요. 여전히 매일 오셔서 국밥을 드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르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몇 달 후 첫 도예 전시회를 열었어요. 27년 만에 다시 열리는 강영자의 개인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작품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다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박노인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뚝배기는 주인의 손길을 기억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늘 하던 말을 기억해 주신 거였어요. 강영자 선생님은 27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만든 뚝배기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박노인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59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려요. 27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어요. 전국의 영자의 도예국밥 매장을 내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거든요. 뚝배기 뚜껑을 닫으면서 늘 생각해요. 정말 제가 직접 닫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진짜 제 인생이 되는 거였죠. 아직도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59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을 말이에요.